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국가와 혁명과 나 이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잠깐 제가 세계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키신저 아시죠? 헨리 키신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어렵다. 러시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그리고요. 또 엘빈 토플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민주화라는 것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볼게요.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짧게 말을 했네요. 한국의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네, 우리도 5천년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상이었던 제임스 켈러헨이 한 얘기는요. 박정희로 인해서 소련의 남한 공산 통일의 기틀이 좌절되었다. 네, 맞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자주 국방을 강화해서 우리가 그 기틀을 좌절시켰죠.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몽골 총리 잔나빈 차츠랄트는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은 몽골의 엘리트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몽골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개발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그렇다.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이 지도 아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개발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 요건이지만 현재 몽골은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특히 몽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는 박정희식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박정희 대통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제2장 혁명 2년간의 보고 그 두 번째 혁명 2년간의 경제 또 그 두 번째 외자 도입 실적과 그 개황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읽어나가서 적극 외교에 나서다 문화예술교육 재건 국민교육까지 해서 오늘은 제2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혁명 2년간의 경제 보고이기 때문에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저는 잠깐 이렇게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 완벽을 요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어도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너무 재미없는 부분은 제가 조금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외자 도입 실적과 그 개황. 혁명 정부는 이 계획의 관건인 외자 도입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결항, 외교면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 도입을 위하여 자유세계는 물론 중립진영까지 경제 외교를 강화한 것도 모두가 이 까닭이었던 것이다. 즉, 외자 도입 이외에도 수출시장의 개척 확보 등이 있다. 안으로는 외자 도입에 대한 운용을 과학화하고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 하는 일방 경제협력국을 창설하였으며 외자 도입법 개정과 아울러 동시행령과 시행 세칙까지 공포한 바 있다. 물론 이 이전에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그 원장의 직위를 부수 반격으로 승격 발령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국민 재위는 혁명 정부가 경제 부문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단시일 내에 현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 파국은 하루아침에만이라도 드러나지만 발전 향상은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다.
어쨌든 외자 도입은 참으로 기술도 요하거니와 까다롭다. 개인 대 개인의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 간은 더욱 그런 것이다. 그러나 혁명 정부가 이룩한 실적은 건국 이래로 큰 액수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액수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 외자 도입의 실적과 그 전망. AID 차관. 부산 감천 화력발전소는 61년 12월 28일에 차관 협정을 체결해서 차관액은 2,090만 달러, 그 실수요자는 한국전력이고 13만 2천 킬로와트. 그 다음은 제3시멘트 공장은 62년 7월 13일 차관 협정을 체결했고 차관액은 425만 달러, 현대건설이고 연산 15만 톤. 객화차 도입 부문은 62년 8월 17일 차관 협정을 체결해서 차관액은 1,400만 달러, 교통부 객차 115대, 화차 800대. 또 디젤 기관차 도입 부문은 62년 8월 29일 승인해서 차관액은 800만 달러고 교통부 규모는 30대, 추가 70분을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그리고 AID 차관 신청 사업은 충주 비료 공장 배가 확장 사업이 62년 8월 10일 신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연산 8만 5천만 톤의 배가 확장이고요. 소요 금액은 1,900만 달러. 대구시 상수도 사업은 62년 7월 7일 신청 심의 중입니다. 규모 내용은 10만 MTD, 소요 금액은 240만 달러. 그리고 장성 탄광 개발 사업은 62년 7월 23일 신청 심의 중이고 연산 144만 톤, 소요 금액은 950만 달러. 유솜 차관 신청 사업은 송전 및 무전 시설 확장에 62년 8월 31일 신청 심의 중이고 시외 전화 및 무선 시설 확장 부분에 소요 금액은 835만 달러입니다.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 62년 9월 21일 신청 심의 중이고 용량은 6만 6천 킬로와트, 소요 금액은 1,278만 달러. 그리고 서울시 보광동 상수도 사업은 62년 7월 23일 신청 심의 중이고 소요 금액은 외자는 유솜 검토 중이고 내자는 6억 원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은 62년 8월 16일 제1차 신청 심의 중이고 한국은행에서 제2차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요 금액은 2천만 달러 추산입니다. AID 사업으로 추진 과정 사업은요. 당인리 화력발전소 제4호, 5호기가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62년 4월 26일 미국 GAI 회사와 기술 용역 계약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약 6만 6천 킬로와트. 금액은 4호가 1,243만 달러, 5호가 1,220만 달러입니다. 또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신청 추정액이 1,270만 달러, 규모는 6만 6천 킬로와트. 영산강 유역 간척지 개발에는 기간 UN 특별기금에 의한 네덜란드 기술단과 UN 특별기금 운영부장 디비자 씨가 내한하여 각각 기술 조사를 한 바 있다. 신청 추정액은 860만 달러. 서독 차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 여기는 전신 전화 가설이 있고 62년 9월 14일 서독 해외 재정 원조 심사위원회에서 차관이 승인되어 현재 이자율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3만 6천에선 금액으로는 875만 달러. 탄전 개발은 62년 2월 26일 신청 심의 중에 있고 규모는 연산 목표 연도까지 1,174만 톤, 소요 금액은 518만 달러입니다. 대한조선공사 확장에는 62년 2월 26일 신청해서 기술 조사 보고 중에 있고요. 소요 금액은 482만 달러입니다. 민간 외자 도입 부문은 5개년 계획사업과 우리나라 경제면에서 가치도가 높다고 보는 사업만을 검토하여 직접 투자 3건, 차관 계약 12건이 외자 도입 사업으로 허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은동의 개발, 군용 차량 공장, 필라멘트, 나일론사 공장, 송배전선 공장, 급속 냉동 냉장 공장, 방직기 및 가공기 공장, 전기 기구 공장, 원양어선 도입, 제4, 제5, 제6 시멘트 공장, 세미 케미컬 펄프 공장.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그 1차 연도 62년 단 1년간에 그만큼 많은 외자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 미국 자본의 도입은 물론 멀리 서독의 진출은 확실히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의 자본까지 도입된다면 상당한 호전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번엔 산업 부문별의 실적입니다. 1차 산업 부문은 혁명 정부가 가장 정력적으로 노력하였던 이 분야는 5개년 계획 1차 연도에 있어 돌발적으로 일어난 미 증유의 한발과 풍수해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긴급 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총액 302억 원을 방출하여 대파 종자와 그 조작비 그리고 양수기 조변비에 충당하는 일방 연 인원 935만 명을 동원하여 그 복구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재해 방지까지 기하였다. 이 재해로 말미암아 1차 연도 농림 부문의 성장은 10.3%로 부가가치 면에서 계획된 879억 원은 794억 6천만 원으로 결국 약 80억 원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수산 부문은 20.1%의 성장으로 부가가치 계획 31억 원은 35억 2천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의 증가를 실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로 보면 5.3에서 9.3으로 증진한 셈이다. 그리고 이 부문의 1차 연도 계획사업체의 추진은 19개 사업체 중 100% 이상 완성된 것이 11개, 90% 이상이 7개. 이렇게 보면 불과 한 개 사업체만이 80% 이하에서 저해하고 있을 뿐으로 상당한 진도를 보였는데 자금 집행면을 보면 정부와 민간의 합계 계획액 98억 4천만 원에 대하여 97.4%에 달하는 95억 9천만 원의 집행 실적을 지수함으로써 거의 100%의 진척 상황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 이번엔 제2차 산업 부문인데 국가 공업화에 의한 경제 구조의 낙후성을 극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에 있어 2차 사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은 1차 연도 국민 총생산의 추정 실적은 기준연도 성장률 4.1%에 비하여 62년도는 11.1%의 성장을 기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부가가치 면에서 본다면 계획된 475억 8천만 원에 비하여 510억 4천만 원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결국 같은 해 11.1%에 3.1%가 증가된 14.2%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업 진척 상황을 본다면 심사 분석 대상 34개 업체 가운데 이미 계획 초과 사업체만도 5개나 되고 90% 이상이 18개, 80% 이상이 4개, 나머지 7개 사업체만이 60%선을 상하회할 뿐으로 비교적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금 집행면을 보면 어떤가? 동년도 계획액 110억 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집행 실적을 보면 정부 재정융자 연간 계획액 69억 6천만 원에 대한 83.2%인 57억 9천만 원을 보이고 민간 자금은 계획액 40억 4천만 원 중 24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것을 다시 부문별로 본다면 광업은 연간 계획액 18억 8천만 원 중 16억 3천만 원이 집행되고 제조업이 계획액 91억 3천만 원 가운데서 73%인 66억 4천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신규 공장의 건설 준비와 여러 방면의 기초 조사와 기술 용역 계약 등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엔 제3차 산업 부문인데 전력, 운수, 보관, 통신, 주택, 교육, 보건 및 기타 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문은 62년도 국민 총생산 추정을 살피건대 기준 연도 성장률 1.8%에 비하여 동년도 계획은 3.8%에 달하였고 이의 부가가치면의 실적은 계획액 1066억 9천만 원이
1132억 7천만 원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여기에 그 사업 진도와 자금 집행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진도는 심사 분석 대상 18개 사업체 중 90% 이상이 36개로 압도적이며 80% 이상이 7개, 그 다음을 차지하고 60% 이하에 맴돌고 있는 것은 단 1개 사업체뿐이다. 다음에 자금의 집행 상황을 보면 정부와 민간 자금을 합하여 전력관계가 계획액 25억 7천만 원 중 13억 7천만 원이고 보관과 운수부문이 12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통신이 계획액 1억 7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 교육과 보건부문이 5억 5천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7억 5천만 원, 공사업이 또한 3천만 원이 증가된 11억 4천만 원이 집행되어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계획액 59억 원의 70%인 40억 원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실 상황을 내다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러는 60% 이하로 맴돌고 있는 분야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80% 내지 90% 선을 견지하고 있어 우리 5개년 계획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않을 수 없다. 구정의 비정으로 말미암아 생긴 갖가지 여건이나 그 환경의 악조건이 산을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실적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낙관은 불허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경제 향상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언하여 둘 것은 제1차 연도의 실적은 5개년 계획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각 중요 산업별 실적의 검토. 이제 본인은 여기서 다시 각 중요 산업별 실적을 더듬어 구체적인 검토를 가해보고자 한다. 수출의 진흥 부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연도에는 11,000만 달러. 1,100만 1억 1,000만 달러 선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서 그렇고요. 1억 1,000만 달러 선의 수출 증대를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혁명 정부는 5.16 이후에는 수출 산업에 대하여 최대의 특혜 조치를 강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출 실적 링크 제도를 실시하여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외환 수급 계획상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원자재의 도입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도 취한 바 있다. 즉 수출과 군납 그리고 보세 가공무역 등의 수출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편리를 제공하고 특히 수출조합법의 제정과 운용,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신설을 비롯하여 해외 선전 무역거래 알선, 시장의 개척, 각종 해외 박람회의 참가 지원, 동남아 지역과 서구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통상사절 파견, 자유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태국, 일본 등과 불원 통상 협정을 체결할 준비까지 갖추는 등 이같이 전면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외에도 특기하고자 하는 것은 62년 3월과 4월 그리고 7월에 있었던 미국, 서독, 홍콩, 중국, 일본 등의 상무관의 파견을 들 것이다. 이것은 한국 수출의 전위로서 중요 국가에 대한 시장 구득과 무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나타난 실적은 과연 어떤가? 60년 혁명 이전의 잠시만요. 10억? 3,464만 1,000달러가 61년 혁명 1년에 와서 4,290만 1,000달러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62년도에는 목표액 7,240만 달러의 93%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7%의 미달이 마음에 남기는 하나
그래도 구 정권에 비하여 2천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격려가 아닐 수 없다. 광업 부문의 개발 부분은 정부의 동력의 원동력인 석탄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운용을 합리화하고 아울러 석탄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광구의 실태조사와 대단의 탄산개발회사의 신설, 시설 자금의 방출, 석탄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등 제반 시책을 강구한 결과 61년에는 연산 계획량 390만 톤보다 5만 톤이 더 많은 395만 톤을, 62년에는 또 689만 2,320톤 생산 계획량보다 7%의 초과 생산량인 744만 4천 톤을 실적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62년 3월과 6월에 각각 63만 톤과 63만 8천 톤을 생산하여 구 정권 시의 59년 동월 생산 실적인 32만 톤의 약 2배에 달하는 생산량인데, 이는 또한 건국 이래 최고 기록이 되는 것이다. 석탄 이외 중요 광산물의 실적은 또한 어떤가?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혁명 정부의 시책과 실적은 전기 석탄 이외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있다. 61년 2년도의 실적은 60년도에 대하여 132.65%의 증산을 보였는데, 이것을 중요 광물 산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철광석 124%, 중석 127%, 금 127%, 은 139%, 석회석 198%. 이것을 다시 민주당 정권 때 60년도에 비하여 보면 62년도는 금 163%, 철광석 120%, 중석 130%, 토상흑연 201%, 형석 173%. 이렇게 놀라운 증산 실적을 거둔 것이다. 전력 부문의 실적을 보면 이 부분은 참으로 한심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감하여 혁명정부는 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시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전력 손실 방지, 전력회사의 통합 등으로 우선 경영에 대한 합리화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전력회사 3사의 통합은 구 정권 시 총 보유 발전 설비가 불과 37만 킬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전과 배전으로 3사가 분리 경영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출혈을 가져왔음에 비추어 모든 자본과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전력 주식회사법을 제정 공포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61년 7월 1일자. 3사의 통합은 누적된 적자 운영과 타성화된 전력 부진을 불식하고 필요한 인원 1,865명을 감원함으로써 연간 약 44,700만 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손 3억 5천만 원을 상환하고도 약 1억 원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발전력은 과거 최대 출력 288만 킬로와트에서 34만 2천 킬로와트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정부가 당초 62년도 말까지의 목표하였던 35만 킬로와트에 대한 97.7%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전원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62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66년도에는 100만 킬로와트를 목표하고 있다. 61년도의 필요 출력 510만 2천 킬로와트에 대하여 200만 8천 킬로와트나 부족한 전력난을 시급히 해결하고 6만 8천 킬로와트의 여유 있는 출력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62년도의 1인당 전력 수요량 73킬로와트를 66년도의 목표 연도에는 106킬로와트로 증득키로 하였는데, 소요 경비와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력대 화력을 207대 793으로 하여 목화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64년경부터는 완전히 전력 부족에서 탈피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지금 전원 개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규 수력 건설이 2개소, 신규 화력 건설 10개소인데, 여기 총 건설 소요 자금은 외화가 1억
3만 달러이고 내자가 150억 7,180만 원으로 총액은 358억 5,400만 원이나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의 공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왔다.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경제 규모의 영세성을 가져오게 하여 자연히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였다. 즉 기업체 수만 하여도 97.5%이며 종업원에 있어서는 67%, 부가가치는 57%란 절대적인 비중이다. 이에 감하여 정부는 이를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도와 육성과 그 사업의 조성, 합리적인 경영화 등 제시책을 강구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을 대대적으로 방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 중소기업 은행을 설립한 것은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여도 좋다. 이리하여 정부는 이 부문의 경기의 회복과 가동률의 향상, 생산 판매의 증가, 고용의 증대를 촉진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61년에는 일반 회계에서 5억 원, 금융자금에서 3억 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방출하였고 62년에는 자금 사정의 완화와 기존 시설의 최대 가동을 주 목적으로 하여 재정자금 5억 원을 방출하여 751개 기업체의 운영자금으로 하였고 단체 융자 8억 원을 공동 사업자금으로 방출하여 30개의 조합과 연합회의 원료 공동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 같은 자금 방출과 시기에 알맞은 적절한 시책은 이 부문의 생산 의욕과 가동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조선 산업의 발전 부분은 정부 수립 이래 10여 년간 가장 버림받은 부문이 이 조선계이다. 삼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혁명정부는 먼저 조선 시책의 쇄신을 위하여 조선 자금의 확보에 착수하였다. 선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조선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등 강력한 시책을 강구한 결과 단시일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였다. 62년에는 융자금 1억 2천만 원, 보조금 8,700만 원 등을 동원하여 목선 3,704톤, 강선 350톤, 개 4,054톤을 건조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 톤수 2,660톤에 대하여 실로 120%의 성과를 이룩한 것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완전 휴업 상태를 면하지 못하던 대한조선공사를 자본금 10억 원을 증자하여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청산하고 재기 강화하게 하였는데 이리하여 62년도에는 한 척 350톤의 강선을 건조했을 뿐만 아니라 63년도 4월 현재에 있어서는 1600톤급 화물선 2척의 건조 공사가 40% 진척되고 500톤급 2척, 300톤급 2척, 350톤급 1척, 150톤급과 지난 7월에는 2000톤급의 거선, 신양호가 진수되었음은 국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로 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조선계는 이같이 전망이 밝아오고 있다. 그러면 주요 생산품 생산 실적을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연간 15%의 평균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61년도 실적이 기준연도 60년도에 비하여 3.4%, 62년도는 11.5%의 증대 성장을 보였고 부가가치면에서 보면 61년도에는 60년도의 기준연도에 비하여 295억 1천만 원대, 285억 2천만 원이고 62년도에 와서 295억 1천만 원대, 3억 17억 9천만 원으로 건전하고도 순조로운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참고로 제1차, 2차, 3차 산업의 종합생산을 보면 16.8%란 실로 수년 내의 최고 기록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기간산업의 건설 부문.
구 정권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 그리고 각종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산업에만 주력하였다 하면 다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같이 국가 기관 산업이나 수입 대체 산업, 수출 산업에 등한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후진 상태로 방치하게 한 것은 무엇라고 변명할 수 없는 실정이라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본인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이 부문의 실적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종합제철소의 건설 부문 62년부터 동 69년의 6년간에 걸쳐 울산에 건설될 이 제철소는 연산 선철 30만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간 차관과 합작 투자 등을 교섭 추진하는 한편 후보지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이것이 건설되는 날에는 연간 외화 약 2,5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되면 물론 약 2,000명의 고용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디젤 엔진 공장 건설 부문 낡은 차량과 휘발유에 의지하고 있는 차량을 연차적으로 디젤 엔진과 대체함으로써 연간 외화 약 2,500만 달러를 절약하고 841명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간 3,000대의 생산 능력 공장을 지난 62년부터 인천에 건설할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 64년까지에 완성될 이 공장은 조선 기계 제작소로 하여금 사업을 맡아보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건물 공사는 완료되었고 기술 계약은 일본 이스즈 회사와 체결하고 지금 약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방직기 및 가공기 공장 건설 부문 현재 국내에는 약 50만 추의 방직기가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막대한 외화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체할 방직기와 가공기가 요청되어 왔다. 정부는 이 공장을 건설하여 연간 1000대의 방직기와 27대의 가공기를 생산하여 연간 외화 300만 달러를 절약하고 860명의 고용 증대를 기하려고 하고 있다. 62년에 기공하여 64년까지의 완성을 목표하고 있는 이 공장은 서독의 홀마이스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12.7%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배창공업도 이미 62년 5월 23일에 서독 크리카노 회사와 차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 계기 공장의 건설 부문 전원 개발 사업의 추진에 수반하여 자연히 증가되는 적산 전력계를 비롯한 각종 계기류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이 공장의 건설은 뜻이 큰 바 있다. 이 공장은 연간 적산 전력계 54만 8천 개와 기타 계기류 26만 8천 개의 생산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차관에 의하여 금성사가 맡고 있다. 62년 6월에 외자 도입이 승인되고 동 7월에는 시설 기계가 발주되었다. 이것이 준공됨으로써 외화는 연간 550만 달러가 절제되고 998명의 고용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전기 기재와 케이블 공장 건설 부문 62년부터 동 64년까지의 건설을 목표하고 있는 이 전기 기재 공장은 월간 전동기 2080대와 변압기 750대, 콘덴서 10만 910개, 회로 차단기 2010개, 전련 전선 180톤 등 생산하게 될 것이며 케이블 공장에서는 연산 2,988톤의 케이블선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 기재 공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리고 케이블 공장은 서독의 홀마이스터 회사와 각각 계약하고 건설되고 있는데 그 대지만 하여도 7,569평, 29,000평의 방대한 넓이를 차지하고 있다. 급속 냉동 공장 건설 부문 수산물의 급속 냉동과 제빙을 목적으로 한 이 공장은 62년부터 동 64년까지에 건설된다. 일간 16톤의 급속 냉동 능력을 갖게 될 이 공장은 삼양사가 맡고 있는데 62년 4월에 스위스의
에파위스 회사와 차관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완공되는 날에는 연간 외화 89,000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소형 자동차 공장 건설 부문. 새나라 자동차 공장의 건설은 62년도에 1,500대, 63년도에 3,000대, 그리고 64년도와 65년, 66년도에는 각각 3,000대, 3,600대, 4,800대의 생산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다. 말도 많았던 이 새나라 자동차 공장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외화는 연간에 900만 달러가 절약되고 1,900명의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형 자동차 공장 건설 부문. 62년부터 동 64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는 이 공장은 이미 일본의 이스즈 회사와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중에 있는데 이 공장이 건설이 끝나면 연간 외화 1,3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되고 3,700명이란 많은 고용을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나주 비료 공장 부문. 연산 요소 비료 8만 5천 톤의 생산 규모를 갖고 62년 12월에 준공식을 마친 이 공장은 63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동년 4월에는 예정한 15톤의 생산에 성공하였는데 금년 중에는 약 3만 톤의 생산이 있게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정유 공장 부문. 정부는 에너지의 원천인 이 정유 공장의 건설을 위하여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미국의 플라워 회사와 건설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당초 계획은 64년 2월을 완공 목표로 하였는데 63년 말까지에는 준공을 보게 될 듯하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하게 된다면 연간 99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될 것이며 외화 또한 연간 1,200만 달러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멘트 공장 부문. 제3 시멘트 공장, 제4 시멘트 공장, 제6 시멘트 공장 등이 가동하게 된다면 연간 157만 달러의 외화가 나가지 않아도 좋게 되고 1,900명의 고용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이상의 공장에 대한 청사진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3 시멘트 공장은 64년 2월이 준공 예정이고 연 15만 톤, 소요 자금은 외자 425만 달러, 내자 16억 원. 제4 시멘트 공장은 연 40만 톤, 준공 예정은 64년 10월이고 소요 자금은 외자 582만 달러고 내자는 29억 7천만 원입니다. 제6 시멘트 공장은요. 생산량이 연 40만 톤, 준공 예정은 63년 12월인데 소요 자금 부분은 외자 649만 5천 달러, 내자는 30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나일론 공장인데요. 이 공장은 이미 건설을 끝내고 64년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규모는 연산 200만 BL의 나일론사를 생산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연산 297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직할 기업체의 운영 합리화 부분은 앞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와 같이 구정권 하의 기업체들은 혁명 정부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생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그 단면이나마 수지 경영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혁명 이전인 60년도 정부 직할 기업체가 계상한 그 총 수익금은 7,393만 8,959원이다. 그러던 것이 혁명 당년에는 놀랍게도 약 12배가 되는 8억 7,881만
730원으로, 그리고 인년 62년에 와서는 또한 전년에 비하여 약 1.8배가 증가한 16억 8,253만 4,767원을 시현한 것이다. 다시 이것을 혁명 전후와 각 사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 혁명 전 184만원, 혁명 후 8억 1,300만원, 대한석탄은 혁명 전과 후가 3,329만 6천원에서 1억 9,926만 4,006원, 대한중석은 1,419만 2,889원에서 364만 5천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중석시세 급락으로 온 현상으로 61년에, 그러니까 좀 전에 건 62년이었고 61년에는 1억 9,471만 원이었어요. 충주 비료는 혁명 전과 후를 비교하면, 충주 비료는 혁명 전에는 가동이 안 됐고요. 혁명 후에는 8억 3,021만 8천원. 인천 중공업은 1억 5천 9만 2천원에서, 1,500 9만 2천원에서 1억 6,793만 원으로, 대한철광은 1,032만 7천원에서 7,208만 7천원으로, 한국광업재료는 9만 5,600원에서 3,778만 8천원으로, 조선기계는 581만 5천원에서 940만 6천원으로, 대한조선은 485만 4천원에서 1,561만 6천원으로. 숫자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막 10배 넘은 것도 있고요. 다 굉장히 수직 상승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농림행정부문인데요. 농촌 경제의 재건은 한국 자주경제의 소지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구정객은 이 농촌을 내버렸다.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먼저 착수한 것이 이 부모님은 국민 제위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 즉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 농산물의 가격 유지체, 동법령의 공포, 농협과 농원의 통합, 영농 자금이 적기 대량 방출, 귀농 정착 사업, 수리조합의 운영 강화와 산지 사방 사업, 유축 농업의 장려와 그 진흥, 수산 자원의 개발 촉진, 수산 단체의 정비, 농어촌 기술 지도 체계의 일원화 등 실로 국가의 총력을 여기에 집중한 감조차 없지 않다. 특히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성장 발전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었던 농어촌 고리체의 정리는 완전 무결한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혁명 정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시도조차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한 정책으로서 농어촌민이 숨을 돌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로 자신하는 바이다. 또한 구 정권시는 마지못해 하는 감이 있던 영농 자금도 실효있게 방출하여 그 액수가 61년도에 23억 원, 63년도에 37억 원, 도합 60억 원에 달한다. 융자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채권 담보에만 급급하던 은행식의 금융을 지양하고 농협을 통한 지도 금융을 실시하였고, 융자금을 효과있게 사용하게 하고 농어촌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의 증진과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수출 산업의 증가와 정력적인 시책이 있은 반면에 한발과 수해에서 온 흉작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정은 난관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하거니와 작황의 파악에 소홀했던 점과 부족량에 대한 왜곡의 도입 정책의 차질 등으로 일시 농촌 행정에 난맥을 노정하게 함으로써 예상 외의 파동을 야기하게 한 데에 대하여 정부는 상당한 실수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책 강구에 중대한 결의를 촉구하는 자극이 되었다. 역시 그 대통령님 참 대단하셔요. 네, 그럼 이번엔 교통 최신 부문입니다. 교통 행정에 있어서 철도 동력의 디젤화와 친목의 PC화 등은 한국 철도의 현대화 촉진에 불가결한 요건이다. 뿐만 아니라
국산 객차와 화차의 신조, 개조, 재생과 또 한편으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외화의 획득 등 이 부문을 보건대 크나큰 발전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보다 이 부문에 있어 괄목할 만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의 동맥인 산업철도의 건설이라 할 것이다. 기간 산업선의 건설 현황을 보면 동해 북부선 32.9km, 황지본선 8.5km, 동지선 9km의 개통을 보게 되었고 정선선 42km와 경북선 581.6km는 이미 착공되어 연차적으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개년의 시일로서는 경이적인 실적인 것이다. 그 다음은 국가 경제의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첼신 부문이다. 혁명 전후를 비교해서 각종 우편국을 보면 우체국을 보면 699개소에서 983개소, 우편함이 5152개에서 7868개로, 집배용 자전거가 1814대에서 2849대로, 각종 전화가 11만 761회선에서 16만 8,922회선으로 공중전화가 627대에서 1,186대로 각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우편 저축금은 보통 저축금이 244%, 아동 저축금이 320%, 정액 저축금이 265%, 조합 저축금이 886%, 대체 저축금이 333%, 이같이 놀라운 진척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자주 경제 재건에 큰 공헌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외자 도입 실적과 그러니까 혁명 2년간의 경제 보고였습니다. 이 이후에는요, 다른 부분이에요. 좀 전까지는 굉장히 숫자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외교에 나서다. 네. 혁명 정부는 내정의 쇄신 강화에 정력적인 일방, 눈을 밖으로 돌려 적극적인 외교에 나섰다. 지금까지 고식적이던 관념을 타파하고 대담하게 문호를 개방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대미 외교를 주로 하기는 하되 중립국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골고루 찾아갔고 또 맞아들였던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외교상의 신전기를 가져왔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혁명 정부는 외교의 목표로서 다음 각 항을 지향하였다. 즉, 1. 혁명 정부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획득. 2.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와 국교 확대. 3. 국연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4. 대외 경제협력의 강화. 5. 한일 간 현안 문제의 해결. 6. 해외 교포의 지위 향상과 그 지도 보호. 7. 한국의 문화예술의 선전 소개 및 공보 활동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 외교는 마침내 상당한 국제적인 소득을 가져왔다. 즉 혁명 전과는 불과 23개국밖에 수교 못한 것을 일약 76개국으로 그리고 48개의 해외 공관을 증설하였으며 76개국의 친서사절을 12개에 달하는 국제기구 가입과 36개의 조약 체결, 그 밖에 수많은 국제회의 참석과 한일 간의 국교 교섭의 진전은 혁명 외교의 큰 업적이라 해도 조금도 자찬을 치우치는 말은 아니다. 특히 지난 제17차 국연 총회에서 한국 문제 토의에 한국 대표만을 초청하자는 미국 안을 65대 9, 기권 26표로 가결하였다는 것은 혁명 외교의 크나큰 자랑이라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전년보다 10표가 지지표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통한 결의안에 있어서도 반대한 것은 공산블록뿐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또한 여기에 외자 도입을 위한 경제 외교도 강력히 추진되었다. 서독,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에 대한 차관 교섭 사절의 파견, 한독 투자 보장 교섭, 한미 상공협회의 설립, 유럽 기술원조, 호주 기술원조 및 국연 특별기금 등의 도입, 콜롬보 회의 가입, ECAFE,
OECD, GATT 등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 동남아, 유럽,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북미, 캐나다, 중남미 등 각 지역의 통상사절 파견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혁명 정부의 정치 외교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경제 외교의 공이라 할 것이다. 4. 문화 예술 교육. 민족 문화의 창달과 국민 교육의 진흥은 이 나라, 이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의 건전한 발전 없이 민족의 역사가 온전할 리 없다. 이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실이다. 본인은 이 엄숙한 명제를 항시 유념하여 왔다. 사실 이 부모는 정치에 앞장서서 그를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였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구 정권시는 언제나 정치 밑에 이용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그 밑에 깔려 불건전한 발육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 국가나 민족 사회의 방향이 바로 잡힐 리가 있겠는가. 본인은 이에 감하여 항시, 지금도 그렇지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계에 종사하고 인사의 고견을 경청하였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실천하였다. 이것을 혹자는 교수정치, 문화예술인 정치라 하였지만 원래 현대의 문명 국가의 정치의 본질이란 이것을 요체로 삼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혁명 정부는 우선 예술 부문에 있어 중앙 집권 제도를 지향하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문화와 향토 예술의 육성에 키를 돌렸다. 영남 예술제, 신라 문화제, 춘향제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대수 문화예술제에 최대한 보조를 영달하였다. 혁명 2년간에 이미 그 문화 행사는 예산상 확보된 보조금으로 기틀이 잡히고 있어 앞으로 지방의 예술 문화의 향상에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여기서 본인이 천명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육성은 어디까지나 사계에 종사하는 인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더러는 관의 주동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앞으로는 자체의 능동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 과거에 흔하던 행사 뒷공론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 바이다. 정부가 국민이 혈세로 치러주는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 되고 후세 문화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본인은 또한 행정관리에 대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높일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행정관리가 행정 하나만에 능숙하면 족하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문화나 예술의 이해 없이 온전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예술이나 문화가 없는 행정은 결국 무자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본인은 여기서 예술론을 강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유 있고 정서 있는 자세로 행정을 집행하고 국민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과 예술과 문화 창달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는 데 불과하다. 행정은 예술과 참으로 가까운 동기이다. 그 작업하는 동기가 선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창의와 창작으로 진이어야 하며 그 결과가 부정 아닌 쾌한 미라야 하는 동일성의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부패하였더라도 그들 전문가에 맡겨야 하고 문화예술가는 그 깊고 높은 상아탑 속에서 평생을 두문불출하여야 한다는 설은 이미 부정된 지 오래다. 이제 혁명된 이 국가사회에는 낮은 담도, 양자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은 또한 난립되고 비정상적인 언론 문제에 대하여 심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진정한 언론을 가장하고 악을 조장하여 망동을 서슴지 않는 사이비 언론에 대하여 구 정권은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던가. 민주주의에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 원칙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워 오히려 이의 난립상만 조장하였던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숨은 까닭은 너무도 뻔하다. 자신의 부패나 약점이 폭로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구 정권이 무력하였다는 증거도 된다. 이리하여 언론계는 난맥상을 이루었다. 한잣집에도 주간사의 간판이 나붙고
오두막집에도 당당히 일간통신사의 간판이 행세하였다. 혁명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수천, 수백의 사이비 언론의 정리가 그것이다. 일간지 38개사, 일간통신이 7개사로, 그리고 주간, 월간물은 각각 32종, 173종으로 줄어들었고, 일요지 1개사가 새로 나오게 되고 기타 기관지, 도합 82종이 존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부패한 언론인에 대한 자가 정리도 촉구하였다. 구 정권의 구악에 적극 가담하고 언론의 위력을 빌려 축제한 자, 병역을 기피한 자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언론계, 특히 일간 신문사의 정비에 있어서는 운영난인 것과 시설 기준 미달에 있는 대상을 주로 하였다. 그로 인하여 연쇄, 구악이 되풀이됨을 방지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상과 같은 과감한 정비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에 조성하였을 그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언론의 간섭이니 사기업의 부당 압력이냐고 불평하던 분자에 되묻고 싶은 것이다. 본인은 언제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즉, 혁명 정부는 언론 정책에 결코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이비 언론의 자유를 줌으로써 직접 간접적으로 정도를 지향하는 언론계에 누를 끼친 구정권 시대의 자유를 언론인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정부는 이같이 언론의 권위를 회복하고 언론의 위기를 구출하였다고 믿는 바이다. 농어촌에 대한 문화 혜택을 위하여 정부는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전국 농어촌에 1068개에 달하는 민간 앰프의 시설을 도왔고, 또한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어촌에 각각 5,500대, 7,965대 등을 보냈고, 방송시설에 있어서는 동양 굴지의 대송신소, 남양의 500kW 신설, 현대 문명의 상징인 TV 방송국의 개국 등은 혁명 정부의 문화시책에 있어서의 빛나는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의무 교육시설의 확장, 5개년 계획의 제1차 연도 목표인 4,900교실의 신축과 1,705개의 교실의 수리 등이 90%의 진척을 보였고, 대학 구실을 못하는 23개 대학을 정비하였으며, 말썽 많은 사친회의 폐지, 양단 치맛자락의 학교 출입 제한, 부독본, 기타 참고서의 취급 금지, 부정, 정실 입학의 단속, 교육 공무원의 인사 교류, 법정 수당의 지급 등은 물론 입시 제도의 개혁과 학기제의 현실화, 학사 고시제의 실시를 통하여 대학 실력의 충실을 기하였고, 교육과정의 개편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쇄신을 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실업교육의 강화와 체육의 진흥, 학교 교육 행정의 자치제 등은 연구 중에 있어 불어난 장래에 하나의 합리적인 결말이 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5번째, 재건 국민운동입니다. 이 국민운동은 5.16 혁명의 이념을 국민혁명으로 구현시키는 동시 인간 개조와 국민 정신 진작을 하기 위한 순수한 기관이다. 일체의 정치와 상관없이 국민운동만을 전개함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운동에 관한 법률에서도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민주주의 이념 아래 협동 단결하고 자립자조 정신으로 향토를 개발하며 새로운 생활체제를 확립하는 운동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참회기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와 각 지부는 민족 역량의 배양과 국민 단합을 통하여 한 민족의 비약을 위한 뜀틀 구실이 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 여기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만 명의 요원을 확보하였고, 여기에 가입된 회원 수는 청년회, 부녀회 등 합하여 360만 명을 돌파하였고, 그 조직은 16만 6,877개의 재건방과
12,982개의 집단 촉진회, 그리고 14,368개의 재건 학생회를 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완벽한 성과를 목적으로 하여 61년과 동 62년의 양년도에 걸쳐 재건 국민훈련소와 재건 국민교육원은 연 611만 792명을 교육훈련하였다. 재건 요원들의 활동은 참으로 눈부신 바 있었다. 62년 말까지에 62만 7,463명에 달하는 문명을 퇴치하고 국민 정신의 함양과 국기, 존엄사상의 앙양, 반공방첩운동, 국민개창운동, 도의 앙양운동, 직장 문화서클운동, 산림녹화운동, 미신타파운동, 허례허식 일소운동, 국민체위 향상운동, 사회개조운동, 농촌발전운동, 여기에는 저수지 축조, 제방, 농로개설, 농가개량, 청년회관 건립이 있고, 이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업적은 여기서 일일이 매고할 수 없을 만큼 다대하다. 여기서 일례로 이들이 이룩하여 놓은 농촌 발전을 위한 운동의 실적을 들어보기로 하자. 63년 3월 말 현재까지 농지 개가는 1713만 8,314평, 농로는 4,999만 6,182m, 조림은 1억 5,521만 955주, 수로는 244만 8,079m, 제방은 76만 2,671m, 양어장은 64만 4,823평, 저수지는 48만 1,070평, 청년 부녀회관은 5,183동, 그리고 이외에도 의식주 등의 생활 개선과 표준 의례, 문고 보급 등의 생활 지도 사업과 자매 불합 결연 운동, 사랑의 금고 운동, 기아 해방 운동, 재해 대책 운동, 펜팔 운동, 학생 봉사 운동, 반공 기념비 운동 등의 국민 협동 사업, 그리고 식생활 개선센터, 의생활 개선 순회 개몽, 생활 합리화와 가족계획 운동, 절미화 증산 운동, 부녀사업과 농가 부업의 지도 이론, 공보사업 등을 통하여 이 국민운동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인간의 개조와 사회개혁, 농촌 부흥 등 그야말로 민족혁명의 중추적 선봉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본인은 만족하고 있다. 또 장래에 기대하는 바 실로 다대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국민 제위 앞에 다시 다음 실적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각별한 협조를 구하고 아울러 이 운동에 종사하는 요원 제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려 한다. 우물 개선 20만 9,595개소, 변소 개량 146만 5,848개소, 울타리 담 개량 653만 7,463m, 10만 6,033개소, 아궁이 개량 294만 3,627개소, 절미 140만 2,563승, 식생활 개선 강습회 6,928회, 의생활 개선 강습회 5,704회, 휴지 폐품 수집 22만 8,100관, 자매불합, 결연조수 61년에 2,710조, 62년에 4,532조 합해서 7,242조. 지원 물자 내역은 원으로 환산하면 가축은 1,922만 4,960원, 문화시설은 1,153만 4,680원, 기구는 855만 7,731원, 재물자는 364만
631원, 건설사업은 767만 1,325원, 의료산업은 76만 830원, 기타는 1,013만 8,285원, 합계가 6,252만 8,342원.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숫자 하나까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따라 굉장히 섬세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우물에 변소에 울타리 담장까지 우체국 개수까지 보낸 라디오 개수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움직였다는 건 알 수 있는데요. 큰 틀만 보신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함께 다 보고 움직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제2장 혁명 2년간의 보고를 마쳤고요. 정말 여긴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디테일하게 국민 재위께 이 모든 거를 다 오픈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지껏 혁명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네, 정말 이분은 투명하려고 애쓰신 분이세요. 그냥 권력을 갖고 휘두른 독재자가 아니고 너무너무 우리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다 누비고 다니셨던 분 아니십니까? 정말 읽기는 어려웠지만 이 한 줄 한 줄을 제가 빼놓지 못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님, 저는 숫자로 그냥 읽었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 하나하나를 다 해내신 분이고 해내게 해주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저는 읽었고요. 다음부터는 좀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마 듣기도 쉬우실 거예요. 오늘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 읽는데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족중흥회 홍보대사 이재희입니다.